무엇을 입을까 걱정 말아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셨다. 너희는 새보다 들꽃보다 더 귀한 나의 사람이다. 오늘 피었다가 던져진 들꽃도 입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말아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셨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셨다. 안녕하세요. 생명 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포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미주 세실야입니다. 네, 잘 지내냐 하는 인사말 중엔 유독 밥이 들어가는 말이 많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조만간 밥 한번 먹자. 이런 인사말 말고도 뭐 밥은 보약, 한국인은 밥심이란 말처럼 밥은 먹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끼니의 음식은 우리 일상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오늘 포유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먹을거리, 음식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 맛있는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훈의 식탐의 저자 정재훈 약사님, 국제한식조리학교 김혜원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인에게 밥은 굉장히 각별한 주식인데 또 요즘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많아지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밥은 이제 보약이라기보다는 살찌는 그런 어떤 적이다 이런 인식도 있는데 정말 탄수화물이 몸에 안 좋은 건가요? 모든 탄수화물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탄수화물은 오히려 우리한테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죠. 네, 근데 네. 내가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얼마나 자주, 어떤 형태로 섭취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콩이라든지 네. 뭐 채소, 과일도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탄수화물은 설탕 종류, 당 종류의 탄수화물과 너무 많이 도정한 흰 밀가루, 흰쌀 같은 흰 네. 조미료 같은 그런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먹었을 때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초대스님 정재훈 약사님, 네, 아주 키도 훤칠하시고 어렸을 때 밥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네, 정재훈 약사님께서는 또 외국에서도 오래 생활하셨고 네. 또 음식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서양에서는 밥보다 빵을 많이 먹죠. 그렇죠. 네. 자, 근데 빵은 이제 밀가루로 주로 만드는데 밥이랑 빵이랑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좀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영양이라든지 어떤 영양성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차이는 없고요. 네. 이제 단백질 함량 같은 걸 놓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밀 경우에 이제 쌀보다 조금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인데 네. 진짜 사실 그거보다는 더 큰 차이가 뭐냐면요.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알곡 그 자체로
밥을 지어서 먹거나 이제 요리를 해서 먹게 되는데 밀은 그런 식으로 도정이 어렵습니다. 네. 밀은 그런 식으로 이 겉에 싸고 있는 껍질만 벗기려고 하다 보면 다 부스러져 버려요. 아하. 그러니까 재분을 하게 되고 이걸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가루를 이제 내서 밀가루로 된 걸로 분식을 하게 되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로 된 음식을 먹었을 때하고 쌀로 된 음식을 먹었을 때 먹게 되는 음식 종류가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 밀가루 음식이 그 살찌는데 주범이다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듣거든요. 왜 그렇죠? 밀가루가 그래도 우리 몸에 또 좋은 면이 있을 텐데. 주범이라기보다는 네. 밀가루는 GI 지수가 좀 높은 음식이에요. 아, GI 그래서 지수라는 게. 혈당 지수인데 네. 먹었을 때 그 인슐린 분비가 좀 급격하게 일어나고 아. 포도당의 흡수나 연소가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네. 더 빨리 좀 배가 고파지기도 아하.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밀가루는 다른 식품 첨가물이나 뭐 설탕이나 뭐 버터 트랜스 지방하고 결합되면 되게 맛있는 아, 그렇죠. 음식으로 변하잖아요. 네. 뭐 케이크나 빵이나 디저트 종류라든지 네.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음식들이 밀가루가 많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자주 먹게 되고 네. 과하게 열량을 섭취하게 되고 하기 음. 때문에 밀가루를 조심해라라고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자체가 몸에 나쁘다기보다는 그렇죠. 적당히 먹는 건 네, 괜찮은데 너무 유혹이 많이 되는 그런 네. 좋은 맛과 냄새를 내기 무슨 때문에 중독이라는 그렇죠? 말이 네. 유독 뭐 탄수화물 중독, 밀가루 중독에 네네. 따라 붙는 것처럼 음, 우리가 더 이렇게 맛있게 느낀다고 해야 네네. 되나요? 제 생각은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음식에 대해 음식을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음식이 되게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오병이어도 있고 최후의 만찬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때 이제 맞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도 있는데 그런 성경 속에 나오는 음식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 궁금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 성경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 의미가 깊은 것이죠.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라든지. 성경에서 음식은 일단은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죠.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온갖 과일나무와 또 알곡을 내는 그런 곡식을 하느님께서 그 아담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그리고 뭐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주신다든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또 인간은 몸을 지닌 존재이고 우리 몸의 어떤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음식이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이제 이별의 시간을 가질 때도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어떤 영적인 양식으로 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만큼 음식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또 우리를 흥겹게 하고 사람들 간의 어떤 친교와 어떤 사랑의 나눔의 또 상징이 되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진짜 가나에 아까 말하는 것처럼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안에 영양이나 어떤 생명을 키우는 요소도 있고 어떤 친교와 사랑, 더 나아가서는 어떤 구원의 상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어떤 기쁨을 표현할 때도 하늘나라의 혼인 잔치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된 상태의 가장 큰 기쁨을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걸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공격당할 때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시고 같이 음식과 술을 나눠 드셨던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먹고 마실 때 괜히 죄책감 느낄 필요 없고 네, 예수님도 그러셨다. 네, 물론 이제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네, 그런 시간이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정 약사님께서는 약사이면서도 또 음식 요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식탐이라는 책도 쓰셨다 그러는데요.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음식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네. 제가 제목을 식탐이라고 지으니까 제가 혹시 이게 그
음식을 탐식을 하는 그런 네. 걸로 책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식품 탐구를 줄여서 식탐이라고 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저도 식탐이 많아가지고 식탐을 고칠 수 있나 생각했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제일 많으잖아요. 네. 네. 근데 저도 못 고쳤습니다. 그거. 그래서 그 책을 읽는다고 고쳐지진 않는데 다만 이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먹으면 더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네. 더 즐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사실 그 음식을 생산을 한 생산자가 있잖아요. 농부가 있고 뭐 어부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 음식마다. 그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먹는 경향이 현대인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어떤 공동체로서 그런 관계를 조금 더 생각해보자.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책을 썼고요. 요리하는 거 좋아하게 된 건 사실 이제 집에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주말이면 밥 같은 걸 이렇게 비빔밥 만들어서 주시고 아. 그런 걸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아. 당연히 어렸을 때 이제 남성도 집에서 요리를 그렇죠. 즐기는 거라고 어. 이제 배워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걸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최고의 가정 교육은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는 거라고 했는데 네. 정약사님 교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약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영양제를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초대 손님 두 분은 어떠신지, 물론 이제 미주 씨도 네, 영양제 먹을 나이는 아니지만 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네, 좀 영양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전에 방송에 출연하거나 그렇게 하면 영양제를 안 먹는 걸로 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네. 나이가 드니까 네. 사실 아직도 딱히 이제 복용을 해가지고 효과가 느껴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복용을 해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기저기 몸에 네. 신호들이 오니까요. 네. 일단 찾아서 챙겨서 네. 네, 복용을 하게는 되더라고요. 네네. 그럼 몇 가지 먹고 영양제가 있습니다. 뭐 다양하잖아요. 네. 우리가 가장 흔히 먹는 게 비타민인데 네. 비타민은 보통 무슨 채소와 그 과일이 많다 그러는데 따로 챙겨 먹어야 되나요? 사실 이제 비타민이 우리가 복용을 할 음. 때 제일 크게 봤을 때 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하나는 뭐냐면 식생활이 좀 고르지 못해가지고 네. 본인이 식사를 하다가 혹시라도 특정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음. 결핍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드시는 게 종합 비타민이 있고요. 네. 종합 비타민은 그래서 식생활이 불규칙하거나 내 생각에는 뭔가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것 같다라는 골고루 분들이 못 드시는. 먹고 네. 있으니까. 근데 저는 종합 비타민은 안 먹습니다. 네. 왜냐면 워낙에 워낙 식생활을 골고루 해서 드시는군요. 특별히 부족할 네. 일이 없을 정도로 먹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경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몸에 이제 뭐 만성적인 어떤 통증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제 비타민 B하고 C하고 복합제로 되어 있는 네.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있고요. 그런 것들을 복용을 할 때는 뭔가 어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를 완화시키거나 경감을 시킬 그런 목적으로 복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 경우에는 두 번째 것만 좀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비타민 말고 영양제라고 하면 또 다른 것도 또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것이 있나요? 보통 영양제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요. 네. 일단 비타민에 더해서 그 다음에 미네랄, 뭐 칼슘, 마그네슘 같은 그런 미네랄, 아연 이런 네. 미네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범위에 예를 들어서 오메가 3 네. 같은 거, 오메가 3 네네, 굉장히 많이 먹고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무슨 다양한 영양소. 네, 네. 뭐 제 방에도 여러 약병들 네네. 선물 받은 뭐 쌓여 있는데 네. 유통기한을 넘겨서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실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약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적혀 있는 게 사용 기한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식품은 유통 기한이 지나도 네, 상하지만 않았으면 네. 먹어서 괜찮을 것 같으면 먹어도 네네. 별 탈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약은 이제 사용 기한이 지나면 네. 그 약이 가지고 있는 효력이 좀 떨어지게 그렇군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렇죠. 회개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미네랄도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 미네랄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한국인이 제일 부족하거나 결핍하기 쉬운 미네랄이 칼슘이거든요. 네. 이제 칼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치아, 뼈 이런 네. 걸 만드는데 중요한 구성 성분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모자랐을 때는 이제 뼈가 튼튼하게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칼슘이나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하는 거를 특히 이제 중장년기 이후에는 많이 권장을 하고요. 네. 이제 뭐 뼈에 사실 칼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마그네슘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칼슘, 마그네슘, 철분 이런 것들이 각각의 하는 역할들이 있지만 네. 중요한 역할이요. 효소가 작동을 하는데 이런 미네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한 거의 200~300가지 정도의 효소가 작동을 하려면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적혈구에서 산소를 운반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게 이제 철분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네랄들이 요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섭취를 안 해버리면 이런 미네랄 결핍으로 인해서 대단히 심각한 영양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뭐 그밖에 뭐 건강기능식품은 뭐 본인들이 알아서 그래도 뭐 안 먹는 것보다는 좀 먹는 게 좀 네. 만약을 위해서 네. 뭐가 좀 보탬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네. 이렇게 오메가3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많이 요즘 드시잖아요. 뭐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도 어떤가요? 물론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먹는다고 크게 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겠죠, 너? 네, 사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식품 카테고리 네. 안에 들어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권장 섭취량을 그대로 네. 지켜서 드셨을 때 그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문데, 근데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혹시라도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네. 또는 평소에 계속해서 그런 만성 질환 때문에 약을 복용 네. 중인 경우에는요, 어떤 상호작용 문제 때문에 의사학자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확실하다 싶을 때는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에 가셔가지고 그렇죠. 좀 문의해 보시는 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그런 영양제를 사실은 음식에서 섭취를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 교수님 그 채소에 비타민 C 우리가 하루에 먹는 섭취량을 섭취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채소를 먹어야 될까요? 근데 특정 그 영양소를 네. 그 뭐 사과나 뭐 브로콜리 이렇게 뭐 채소 하나랑 비교하기란 참 그건 어렵군요. 힘들거든요. 네. 제가 뭐 즐겨서 먹는 브로콜리를 예로 든다고 하면 비타민 C 1000mg은 알약 한 이 그렇죠. 정도잖아요. 근데 브로콜리는 100g당 100mg 정도의 비타민 C가 들어있어요. 그럼 1000mg의 비타민 C를 먹으려고 하면 브로콜리를 무려 1kg 정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과는 또 비타민 C가 작아서 거의 한 사과 200개 정도를 먹어야 돼요. 200개.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비타민 C를 먹기 위해서 사과를 이만큼, 브로콜리 이만큼 이렇게 섭취하는 식생활을 한다는 것은 특히나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근데 단지 내가 비타민 C만을 위해서 브로콜리를 먹는 게 아니라 브로콜리 안에는 뭐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설포라판, 비타민 K, 비타민 U, 루테인 같은 굉장히 지금도 검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이로운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걸 함께 섭취하는 점이 있고 또 음식을 먹는 게 또 즐겁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서 식품으로도 뭐 좋은 제철 영양소를 다 섭취하려고 하지만 저는 양질의 비타민과 미네랄 몸에 좋은 걸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내 식단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막 엉망인데 막 트랜스지방 막 먹으면서 뭐 비타민 미네랄 섭취한다고 건강을 지켜지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균형 잡힌 식단이라든지 이런 식습관을 유지를 하면서 밸런스 있게 네. 보조식품을 활용한다라고 네. 하면 그게 더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균형 있는 식단, 네. 어디에 어느 영양소가 좀 골고루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먹는 게 사실 좋은데 네, 네, 네. 젊은이들은 되게 패스트푸드 같은 거 예. 먹으면 아무래도 영양소가 좀 불충분할 것 같아요.
비주 씨는 어때요? 저는 어제만 해도 컵라면을 먹었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맨날 이제 배달 음식 먹고 그러고 비타민 하나를 챙겨 먹고 이런 아, 식으로 그래도 따로 먹긴 하네. 다행히. 저도 멀티비타민을 챙겨 먹거든요. 네. 혹시나 해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구나. 아니 소용이 없진 않죠. 아. 비타민 안 드시는 아. 것보다 나은데 아 낫구나. 요즘의 식사는 사실 칼로리는 네. 과잉인데 영양소는 빈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 몸에 맞게 뭐 아. 하나 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해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여러 가지 뭐 채소, 과일, 뭐 식이섬유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요즘 방송에서 보면 컬러 푸드가 몸에 좋다 이런 기사나 뭐 내용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컬러 푸드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게 일반 음식보다 왜 좋은가 이런 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컬러 푸드라고 하는 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만나는 모든 채소나 과일 속에 컬러가 있잖아요. 색깔이. 네. 근데 그 색깔은 파이토라고 하는 식물성과 케미칼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합쳐져서 식물성 화학 물질이 있는 거예요. 네. 밖에 이렇게 나무를 보시면 나무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가만히 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데 비바람 불죠, 뭐 눈이 오죠, 해충이 오죠 할 때 자기를 지켜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해내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물질이 사람의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섭취했을 때 이로운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돼서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어느 색깔이 더 몸에 좋다 이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그 브로콜리 하나에 한 가지만 있질 않듯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네. 함께 들어있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네. 보통 먹는 색깔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록색 아닌 시금치 다른 뭐 보기 좋은 시금치도 굉장히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게 더 몸에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아, 들긴 네네. 하는데. 네. 뭐 흰색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양파 같은 경우에 아. 페르세틴이나 뭐 마늘에도 네. 알리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건 컬러푸드 자연식품에는 대부분 다 파이토케미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희가 진짜 채소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칼라푸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칼라푸드가 나왔습니다. 이 칼라푸드를 또 아니면 여기 있는 채소를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은지 그리고 우리 교수님은 어떤 채소를 좋아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채소나 과일은 좀 좋아하는 편이고 네.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 일단 이 당근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이 이제 베타카로틴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있는 이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거든요. 아, 그래서 기름에 좀 볶아 먹어야지 네. 흡수율이 높아요. 기름에 볶아 먹거나 뭐 아몬드라든지 이렇게 견과류랑 같이 먹었을 때 더 효과가 있고요. 또 이게 좀 폐 질환에 좋아요. 아. 요즘에 미세먼지라든지 호흡기 네. 때문에 고생할 때 근데 당근이 맛 없잖아요. 애들도 잘 안 네. 먹는데 저도 안 먹어요. 딱딱하고. 네. 당근 맛 없어요. 그러니까는 네. 무조건 이제 네. 당근을 약간 구웠을 때는 단맛이 일어나기도 네. 하고 스프로 드시거나 뭐 커리, 당근 주스 볶음탕, 뭐 이런 거. 네, 주스로 드셔도 네. 되고 뭐 갈아서 드셔도 되고 하는데 어쨌든 얘도 맛있게 요리하면은 네. 괜찮아요. 사실 브로콜리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어요. 저 브로콜리요? 요리된 조그만 것만 봤는데. 네. 아. 이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기 부분이 또 되게 영양소가 많거든요. 되게 딱딱하고 맛없는 부분이. 클로로필이라고 하는데 이걸 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네. 고기라든지 하고 같이 볶아서 네. 드시면 아. 또 괜찮고요.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는 저는 카레가루 있잖아요. 네. 카레가루 맛있는 거를 뿌려가지고 기름에다 같이 볶거든요. 네. 물을 살짝 넣고 그러면은 제법 맛있어요. 샐러드처럼 얘도 지용성이어가지고 기름하고 같이 드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브로콜리에 있는 설프라판 성분은 쪄서 드셨을 때 3분 이상 찌게 되면 이 성분이 날아가거든요. 3분 이내로 짧게 찌시는데 이 식재료를 이렇게 접하셨을 때 방송이나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렇게 드세요라고 했을 때 너무 거기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조리를 한다고 해서 뭐 비타민 C는 없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성분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꼭 이대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대로 요리를 하시되 내가 조금 더 풍성하게 색깔을 많이 넣어서 먹어야겠다. 오늘은 그러니까 날마다 5가지 정도의 색깔 음식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굳이 양의
구애받지 않고 여러 가지를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여기 너무나 예쁜 토마토가 있잖아요. 네. 너무 귀여운데 사실 이 토마토는 제가 되게 사랑하는 채소기도 하고 저도 좋아해요. 예, 토마토는. 얘도 네. 이제 라이코펜이라든지 루테인이 네네.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라이코펜도 마찬가지로 잘게 갈거나 끓이거나 했을 때 기름하고 같이 드셨을 때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블루베리 또 이 블루베리가 뭐 눈에 좋다고 많이 네, 먹죠. 눈에 너무 네. 좋고 안토시아닌 성분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또 얼렸을 때 그 성분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관하기도 되게 용이한 게 이 네. 블루베리예요. 근데 이 하얀 과분 같은 거는 잘 씻겨지지 않고 몸에 좋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챙겨 드시면 네. 되니까 어쨌든 제철에 나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예쁜 채소랑 과일들을 골고루 챙겨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정 약사님은 이걸 보시면서 생각나는 무슨 요리 뭐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집에 요 토마토 있을 때 제일 좋아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집에서 어떤 요리를 만들 때도 토마토가 있으면 대부분 그 활용을 할 수 있고 네. 맛이 좋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 토마토 안에 음. 다른 영양 성분도 많이 들어있지만 이 안에 글루탐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감칠맛을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데 내가 좀 요리를 잘 못하는데 하는 분들은 맨 처음에 올리브유에다가 마늘 편이나 마늘 간 거를 네. 살살 이렇게 볶아주다가요. 살짝 노릇해지면 토마토를 슬라이스한 거를 집어넣고 이렇게 볶아주시면 이미 이제 맛 없을 수 없는 베이스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다 다른 뭐를 넣으셔도 맛있어요. 네, 거기다 뭐 새우를 넣으셔도 되고 무슨 뭐 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고기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요걸 저는 이제 요리에 대단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두 가지만 제가 팁을 드리면 이제 토마토 중에서도 좀 신맛이 덜한 걸 넣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길쭉한 게 생긴 토마토, 대추 토마토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신맛은 덜하고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요리에 쓰셨을 때 훨씬 더 맛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라도 집에 있는 토마토가 좀 시다 할 때는 요 안에 들어있는 씨 부분이 더 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나머지 부분으로 요리를 하시면 물론 이제 좀 아깝죠. 그렇지만 맛이 아주 훌륭한 요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진짜 많이 써요. 네. 사실 뭐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공동생활 하니까 이제 주는 거 이렇게 뷔페식으로 이제 접시 하나에 다 담아서 먹던 그런 생활만 쭉 해와서 그리고 유학 가서도 이제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요리할 기회는 없었고 어쩌다가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이제 라면 끓여 먹거나 이제 인스턴트 이제 숲 같은 거 정도 먹어본 적은 있는데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말 요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한 요리를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주는 그 기쁨 그런 걸 저도 맛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음식과 질병에 관한 오해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러면 달걀이나 뭐 오징어를 먹으면 안 된다. 특히 노란자 같은 거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통풍이 있는 사람들은 맥주, 고기 조심해야 된다. 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음식과 질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뭔지 그런 것 좀 두 분이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약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콜레스테롤에 대한 부분을 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네네. 같은데요. 전에 이제 뭐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좋아진다라는 네. 이야기가 시작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뭐 뉴스나 방송을 보시다 보면 콜레스테롤 음식에 들어있는 거 뭐 별로 관계가 없다. 이게 네. 대단히 혼란스럽거든요.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음식 중에서도 뭐 달걀, 노른자처럼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큰 영향은 안 줍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한 20% 정도만 음식에서 비롯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간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는데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유전적으로 취약한 분들은 음식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뭐 새우라든지 아니면 달걀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드시게 되면 또 수치가 민감하게 변화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타입인지 하는 네. 걸 확인해 보시는 게 네. 제일 좋고요. 두 번째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음식 중에서 이제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육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섭취하시게 음. 되면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그런 포화지방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먹게 되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사람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을 몸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간에 있는 그런 세포들에서 이걸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을 때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제대로 조절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본인한테 효과적인 약을 처방을 받아서 또 드셔주셔야지 그로 인해서 이제 조절이 됩니다. 그렇군요. 내 몸 상태를 좀 잘 알고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균형 절제 있는 그런 식생활 또 평소에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토크 콘서트 for you 오늘은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영양제와 음식과 건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보다 건강하고 맛있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